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자 가치는 무엇인가 공부하겠습니다. 내자 가치는 어떻게 파악하나, 왜 파악하나 역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번 시간에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무엇을 보는 것인가 또한 공부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이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유동성, 레버리지 등등을 파악해요. 이건 우리가 그 기업의 수준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수준, 여러분이 매수하고자 하는 또는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의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들이에요. 밑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사항 뭘 파악하냐면 퍼가 있고 PSR이 있고 PBR이 있고 PCR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분석하냐면 그 기업의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주가 수준.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제가 하나만 골라봤어요. ROI가 있어요. 이것은 그 기업의 경영자 수준을 파악하는 겁니다. 경영자. 그래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그 기업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주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경영자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 수익성이란 무엇인가? 돈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순이익이 많이 났느냐? 지난 10년 동안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 순이익을 보는 거겠죠? 투자 대비 순이익, 자본금 대비 순이익, 총 자산 대비 순이익을 따져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이에요. 지난 시간 말했지만 성장하면 뭐라고 그랬죠? 매출액이 매출액이 최근 5년 동안 또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또 더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신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그게 성장성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안전성, 안정성이라고도 하고 안전성이라도 하는데, 이것은 내 돈 대비 빌린 돈의 비율이겠죠. 여러분이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여기는 자산인가요? 자산. 여기는 자기자본, 자본금, 일반 자기자본. 여기는 일반 타인자본, 부채를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자기자본 대 타인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자본 대 타인자본의 비율,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의 비율,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부채 비율.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다, 낮으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기업을 하다 보면 부채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부채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채가 적정합니까?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화랑일 때는 부채를 조금 빚을 늘려도 되고, 불황일 때는 빚을 줄이는 게 올바른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부 과거에 몇몇 전문가분들이 미국 내 우량 기업들 한 50개를 파악해 봤대요. 그래서 50개 기업의 우량 기업 50개 기업의 부채 비율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0%가 나왔다. 그래서 대략 한 200% 정도면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부채 비율 한 200% 정도는 안정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보는 것입니다. 그 외환위기 직전에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한 3000%까지 갔다는 얘기를 얼른 들었는데,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랑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의 비율, 자본금 대비 부채, 뭐 자산 대비 부채,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은 언제부터 중요해졌느냐, 유동성이라는 걸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2008년도인가요? 가 아니라 1998년도군요. IMF 말하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커졌어요. 유동성. 외환위기 때 유동성 부족해서 외환위기 발생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졌던 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남향에 로얄층이 있고 북향이나 서양에 1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남향의 로얄층을 선호하죠. 살기도 좋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살다가 떠날 때 공인중개사에 물량을 내놓으면 가능하면 잘 팔려요. 근데 북향이나 서양의 1층들은 잘 안 팔리겠죠.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향이나 서양의 1층들은 매도를 시키려면 아주 저렴하게 가격을 많이 깎아야 되겠죠. 가격을 깎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동성 가치가 없다라는 거겠죠. 반면 남향의 로얄층은 그만큼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아요. 그 유동성의 가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렛대. 무거운 돌을 돌려면 그냥 들 수는 없으나 지렛대를 놓고 들면 들릴 수 있다라고 부르는 거겠죠. 지렛대 효과. 일반적으로 레버리지하고 그 안정성의 부채 비율하고는 많이 통하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화랑기 때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부채가 있어도 무난하지만 5% 빌려와가지고 10% 이상의 순이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반면 불황기 때는 레버리지, 즉 부채 비율이 많으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차 대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기업에는 뭔가 자금당당의 전문가가 있구나 없구나, 유능한 사람이 있구나 유능하지 않은데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겠죠. 수익성, 성장성, 안전성, 유동성, 레버리지가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데 만약에 내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하려고 남편 대상이라면, 결혼할 대상이 남편이라면, 결혼 대상이라면 수익성, 선장성, 안정성, 유동성 다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한 주식시장, 거래소 시장에서 한 800개, 1000개 있죠? 1000개 있을 때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유동성, 레버리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있죠. 이미 그런 기업들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300만원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업들 다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유동성, 레버리지 가지고 있어요. 단지 너무 비싸서 내게 아니고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들일 뿐이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몇 개는 포기하고 몇 개는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결혼할 상대가 아니고 만약에 남자친구라면 뭘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선행 지표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혼 상대가 아니라 남자친구라면. 그 왜 그런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든지 하시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말 못해요. 그 투자의 그 달인들, 또 창업의 달인들,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성, 선장성, 안정성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다 살펴봐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들 보면 펀드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 보게 되면 다 보는데 가장 먼저 특히 많이 보는 게 유동성을 가장 먼저 봐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도 시장 조사 통해 가지고 다 돈 벌 걸로 알고 시작을 하죠. 손해볼 줄 알면서 사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킨 장사를 시작했어요. 치킨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시장 조사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기에 KFC가 들어와요. 여기에 아웃백이 들어와요. 아웃백도 치킨 파나? 아니고 그 모모? 네네? 네, 네네 치킨이 돌아왔어요. 여기는 또 뭐가 들어올까요? 뭐가 유명한가요? 하여간 여기에 뭐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도 들어오고 다 돌아요. 맥도날드 들어오고 다 돌아버렸어요. 잘 된다고 소문나니까 사방에 치킨집들이 프랜차이즈들이 막 돌아버리면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만큼 매출액이 떨어지죠. 문 열고 있는 게 손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놔야죠.
내놓으려고 점포를 내놨는데 안 팔려요. 점포가 안 나가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손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매장이 유동성이 적은 매장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할 때는 유동성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겠죠. 혹시라도 잘 될 걸 예상했었으나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내가 매수를 했었으나 예상과 달리 하락을 하게 된다면 빨리 파는 게 득이 될 수 있겠죠. 손실을 줄이는 거겠죠. 근데 팔려고 내놨는데 거래가 없어서 잘 안 팔린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것은 제가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서 스탑로스, 손절매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PER이 있어요. PSR, PBR, PCR이 있는데 이 E라는 건 뭘까요? 어닝이에요. 어닝. 이 수익성과 연관되는 것들이죠. 수익성. A라는 기업이 보니까 그 순이익이 100만 원 벌었어요. 순이익이 A가. B는 보니까 순이익이 똑같이 100만 원 벌었어요. A하고 둘 다 똑같이 A와 B가 100만 원 벌었는데 A라는 기업을 보니까 주가가 5만 원이에요. B라는 기업은 주가가 보니까 2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야 돼요? 똑같은 수익이 100만 원인데 A는 주가가 5만 원이고 B는 2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2만 원짜리 사는 B가 더 유리한 거겠죠? 그걸 우리가 퍼라고 불러요. 그 순이익 대비 어떤 주가? 네, 주가 파악하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를 보는 거겠죠. 퍼는 중요한 지표들이에요. 1994년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외국인들한테 처음 한도를 확대시킨 적이 있었어요. 1994년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먼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국의 지표들을 본 게 퍼예요. 그래서 저 퍼주들만 싹쓸이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백양이라든가 태강산업들 3만원짜리 거래도 없던 종목들이 14만원, 15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백양과 태강산업이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10만원을 처음 상향 돌파한 게 바로 태강산업과 백양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 얘기 많아요. 퍼에 대해서.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PSR이 있어요. PSR이 있고, PBR이 있고, PCR이 있는데요. PSR은 그 셰일이에요. 셰일. 왜냐면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액. 제가 지금 펜이 작동이 안 돼서 잠시 멈췄어요. 이해하십시오. 제 뜻 마음 같지가 않아요. S는 셰일, 매출액. 따라서 이 성장성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성과 같이 관련된 지표들이다. 매출액이 똑같은데 A와 B가 매출액이 같은데 주가 수준이 다르면 이왕이면 주가가 낮은 게 좋은 거겠죠. PBR은 안정성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B. 이 B는 북밸류. 우리로 따지면 장부가치? 예, 장부가치라고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가치에는 크게 또 북밸류가 있고 뭐가 있냐면 시장가치가 있어요. 장부가치, 시장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켓 밸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3년 전에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중고시장에 매도를 하려고 했더니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아버지 장부상에는 3년 전 매수가 3천만 원이 돼 있어요. 장부가치는 3천만 원인데 현재 시장가는 1,000만 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부가치하고 시장가치가 다르지요. 그거예요.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때 한 평에 10만 원인데 지금은 한 평에 30만 원 됐어요. 그럼 할아버지 장부가치는 10만 원이지만 지금 시장가는 50만 원이 된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장부가치와 시장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CR이 있어요. PCR,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캐시플로우. 유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했지만 PER은 1994년도, PCR은 외환위기 1998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관심 갖게 된 지표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ROI가 있어요. ROI. 이거는 말 그대로 약자인데요.
인풋 대비 리턴이에요. 인풋 대비 리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투자 대비 나오는 거죠. 투자 대비 산출 비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장이라면, 유능한 경영주라면 여러 가지 투자한 중에서 올겨울에 붕어빵 할까요? 어묵 장사 할까요? 군고구마 할까요? 군밤 장사 할까요? 화백을 팔까요? 등등 있는데 내가 붕어빵을 선택했어요. 왜? 가장 ROI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100만 원 투자했는데 실제로 봄이 돼 보니까, 이런 겨울 끝났을 때 봄에 해 보니까 100만 원 투자 대비 120만 원 벌었어요? 1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잘한 선택이죠. 근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슬프죠. 그건 경영주가 의사결정을 잘 못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론 실무자들한테 속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실무자들은 실수할 수 있으나 경영주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통계적 데이터와 직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어쨌건 투자 대비 리턴, 인풋 대비 아웃풋 비율이 높다 그러면 유능한 경영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파악하냐고요? 세 가지를 왜 파악을 해요? 이것들을 바로 미리 나왔어요. 아까 제가 작동 실수로 내재 가치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재 가치. 그 기업의 속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 기업이란 건 우리가 외적인 거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외적인 거. 삼성전자 외적인 거 판단할 수 있어요. 현대차 외적인 거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현대차 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탔잖아요. 현대차 타보는 거예요. 괜찮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삼성 제품 많아요. 노트북도 있고요. 뭐 TV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요. 삼성 거 써보니까 괜찮던데요? 장고장도 안 나고요. AS 친절하고요. 내 스마트폰 삼성 거고요.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고 TV 틀면 그 회사 광고 막 나오고 인터넷 봐도 광고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외적인 건 알 수가 있는데 내적인 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차지표, 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재 가치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면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가 100만 원 이렇게 어떤 금액으로 말할 수 있어야 억대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은 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양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유능한 애널리스트고 당연한 애널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내재 가치 파악했어요. 그럼 내재 가치 파악해서 어쩌라고? 외재 가치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내재 가치가 있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외재 가치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외재 가치가 누구예요? 외부에서 투자가들이 평가해 준 거, 즉 주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A라는 기업을 평가했는데 내재 가치가 3만 원이 나왔어요. 3만 원. 3만 원. 즉 내재 가치가 3만 원 나왔어요. 근데 현재 그 기업의 주가를 딱 살펴보니까 만 원 돼 있어요. 만 원. 그러면 내재 가치가 3만 원인데 현재 주가는 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 3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데 왜 시장에서는 만 원밖에 안 되지? 우리가 이런 기업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겠죠. 얼마까지요? 3만 원까지 상승하겠죠. 주가 상승 나오겠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매수를 권할 겁니다. 매수를. 이해가시죠? 내재 가치가 3만 원인데요. 현재 시장을 보니까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3만 원짜리인데 이해가죠? 3만 원짜리가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건 고평가예요. 조만간에 주가가 하락하겠죠. 얼마까지? 3만 원까지 하락하겠죠. 이런 기업들 우리가 매도를 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재 가치, 외재 가치를 파악하는 거. 즉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이유는 외재 가치랑 비교해 가지고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설명을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내재 가치 파악하는 방법 살펴봤고 왜 중요한지는 또 시간을 두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